일부 영상을 꼭 시청하고 와주세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훨씬 교묘하게 바뀌었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북한 방사포 전력은 당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을 참교육하기 위해 준비 중인 대한민국의 화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짧게 복습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방사포 전력을 경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성능이나 위력이 아니라 보유 물량 때문입니다. 어차피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대부분 구식 소련 체계를 무단으로 복제한 수준에서 지나지 않는 데다 기형적인 운용 방식 때문에 성능의 장단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국제무대에서 외면받고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북한 무기 체계의 특성상 추정치나 페이퍼 스펙을 무작정 믿을 수도 없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큰형님 격인 중국이나 러시아부터가 실전, 수출 시장에서 뻥스펙이 까발려지고 있는 걸 감안하면 북한도 절반만 믿고 들어가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나 보유 물량만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 추정한 아주 보수적인 분석 결과 북한은 최소 5,500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주의 동구권 나라들은 떨어지는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해 과거부터 질보다 양을 군사교리로 삼아왔는데요. 만약 북한이 5,500문의 장사정포를 총동원할 시 시간당 무려 16,000발 이상의 포탄과 로켓,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현행 KAMD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격차입니다. 심지어 크기가 작고 발생하는 열이 적어 추적이 극도로 어려운 170mm 포탄이나 120mm, 240mm 방사포 등 비교적 소구경 로켓의 경우 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 요격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축한 KAMD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탄탄한 다층 방어망을 자랑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에 치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일례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배치한 1000기에 가까운 DF 계열 미사일을 막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너무 뛰어난 성능 때문에 저고도의 북한 방사포를 막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현행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극복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바로 LAMD입니다. 대한민국의 LAMD는 그 목적 탓에 종종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되는데요. 대한민국의 LAMD 시스템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각각 해당 국가의 특정 방어 요구에 맞춰 개발된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두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저고도로 접근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운영 환경과 기술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특유의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주로 상대해야 하는 하마스의 로켓 수준은 가삼 로켓과 이란제 파르즈 로켓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래도 형태만은 한 국가의 정규군인 북한군과 비교할 수준이 아닌데요. 게다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국경은 약 50km 정도로 군사분계선만 240km에 달하는 대한민국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당초 아이언돔 도입을 고려했지만 순전히 요구되는 바에 아이언돔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LAMD 독자 개발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LAMD는 북한의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 및 포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가삼 로켓과 박격포탄 등 소구경 위주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언돔과 달리 LAMD는 170mm 자주포부터 600mm의 전술탄도 미사일급 방사포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북한의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일례로 LAMD는 다중 탐지 및 추적 시스템, 고속의 대응 능력, 그리고 정밀한 요격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용 절감과 빠른 실전 배치를 위해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 중이고 이 덕에 대략적인 추측 역시 가능한데요.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LAMD 한 개 포대는 교전 통제소와 탐지 및 추적부터 미사일 유도, 피하식별, 영역 탐지,
요격 확인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레이더 MFR1대, 그리고 32연장 발사대 6문으로 구성됩니다. 다시 말해 한 개 포대가 192개의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이언돔을 벤치마킹한 만큼 소구경의 포탄 역시 탐지가 가능하고, 군이 요구한 MFR 성능을 되짚어보면 사거리 40km 이상, 고도 10km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로켓과 포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돔의 실질적 사거리가 약 7km, 한 개 포대가 20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과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인데요. 역시 국산으로 개발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특히 LAMD는 국산 요격 체계인 덕에 현행 KAMD와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한데요. 예를 들어 아이언돔의 경우 이스라엘이 개발한 독자적인 무기 체계인 탓에 당장 미국부터 자국의 MD 시스템과 통합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는 꽤 심각한 문제인데요. 반면 LAMD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만큼 천공투부터 패트리어트, LSAM까지 전부 호환이 가능합니다. 즉 LAMD가 본래 갖추고 있는 탐지 범위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적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조건 없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LAMD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가격입니다. 요격 미사일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발당 6억 원에서 많게는 17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게다가 LAMD 한 개 포대의 방어 범위가 약 150제곱킬로미터 내외임을 감안하면 서울 방어에만 최소 5개 포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경기도 전체로 넓히면 최소 100개 이상의 포대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LAMD의 개발 완료 시점은 2029년으로 앞으로 최소 5년은 배치가 요원합니다. 이러니 과연 효용 가치가 있냐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논란에 앞서 북한이 1시간에 16,000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이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0mm 주체포의 경우 명중률이 떨어져서 초탄 필중 따윈 옛 전역에 불가능하고 사격 준비까지 대충 20에서 30분은 소요됩니다. 게다가 기껏 그렇게 발사해봐야 발사 속도가 5분에 한두 발이 한개일 정도로 느려터졌는데요. 포격 순간부터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한 채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16,000발은 턱도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1순위로 노릴 전략적 목표물에 LAMD를 우선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은 장군멍군 수를 오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한 차례 버텨낸 뒤 반격을 가해야 하는 게 아닌데요. 즉 북한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앞뒤 잴 것 없이 선제 공격을 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바로 대화력전입니다. 대화력전은 이름 그대로 매우 심플한 전술인데요. 개전과 동시에 한미연합군이 보유한 화력을 총동원해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포격전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압도적인 공중전력을 총동원해 공대지 미사일도 함께 쏟아붓기 때문에 북한의 전력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돌팔매질을 한다면 우리는 총과 대포, 활과 석궁을 총동원하는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주한미군이 대화력전을 주도해왔지만 지난 2004년 열대임무이양에 따라 대한민국이 우리의 손으로 대화력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약 72시간이면 북한의 포병 전력과 비대칭 전력의 70%를 섬멸하는 것으로 상정했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 24시간 이내로 목표물의 80% 이상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상향 조치되었습니다. 말이 24시간이지 단 하루 만에 사실상 적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건 보통 자신감이 아닌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에는 두말하면 입 아픈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2023년 8월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을 통해 K9은 50m의 살상 반경을 유지하면서도 60km에 육박하는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K9A3 기준으로 급속 사격 시 3분간 12발이라는 정신나간 사격 속도를 달성했는데요. 1시간 기준으로도 분당 6에서 1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 부표도 정확히 맞출 정도로 높은 명중률의
3발의 포탄을 다른 각도로 발사해 동시에 같은 목표 지점에 착탄시킬 수 있는 TOT까지 더해진다면 현존하는 어떤 자주포도 K9의 위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4시간 80% 선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견인포를 대대적으로 감축시키고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양산했는데요. 현재는 그 숫자만 자그마치 1178문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K9 이전에 대한민국은 미국 M1098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한 K55 1180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은 K9 도입과 함께 이를 퇴역 조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업그레이드해서 K9의 약 70에서 90% 성능을 보여주는 K55의 연으로 개량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하다못해 소련 시절부터 운용해온 골동품 자주포까지 깡그리 긁어모아도 러시아조차 대한민국보다 보유한 155mm 자주포가 적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사거리는 다소 짧지만 최전방 군사분 개선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105mm 자주포풍이 120mm 자주박격포 비격 등을 포함하면 대한민국의 포병 물량은 북한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K39 천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67문 보유가 가능한 천무는 구룡의 K33 로켓을 탑재할 경우 40발의 발사관을 탑재하며 230mm GPS 에이디드 INS 항법을 통해 정밀 유도가 가능한 239mm는 1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239mm 로켓을 집속탄두로 교체할 경우 단 한 발로 300개의 자탄을 흩뿌리며 축구장 3개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어마어마한 위력이 믿을 수 없게 사격 반응 시간은 고작 16초, 발사 후 재장전 시간도 160초에 불과합니다. LAMD를 비롯한 KAMD는 만일의 사태, 북한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끝으로 대한민국은 비장의 무기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지난 13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북도서용 무인기 개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산 425 위성에도 사용되는 전자광학 기호 레이더, 적외선 IR 레이더, 합성계구 4 레이더를 탑재한 무인기를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 배치해 북한의 위협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군 최일선의 선제 대응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전력인데요. 실제로 서북도서용 무인기 추진 사업은 이미 지난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풍선형 비행체가 도입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한 차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쉬벨의 S300 무인기를 도입하고 국내 개발 장비를 달아 전력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1953년 7월 27일 이후 25,735일간 휴전 상태를 유지 중인 대한민국과 북한은 안타깝게도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간 두 나라의 격차는 한도 끝도 없이 벌어졌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반목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갈등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작은 도발의 불씨도 철저히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응징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350발, 단 3일간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쏟아부은 포탄의 양입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발과는 별개로 북한이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북한 역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소위 말하는 김씨 일가가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북한이 무력 도발을 자행하는 목적은 애초부터 대한민국의 혼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의 선거가 모두 가까이에 있는 만큼 지속적인 무력 행사로 사회 혼란을 가중하려 할 텐데요. 실제로 국내외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서북도서와 비무장지대 일대에 포격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평도 포격전이나 2015년 발생한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 재현될 여지가 있다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평도 포격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서부전선 폭격 사건은 당시 사건이 발생한 연천군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될 만큼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무려 42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29발의 155mm 포탄을 대응 포격했을 정도니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정치적인 시각을 떠나 이런 중대 수위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때마다 사회 기능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차하는 순간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예산일로 넘어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시간, 북한의 방사포를 완벽 해부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방사포는 곧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연장 로켓을 의미합니다. 한편 서울 불바다에 항상 등장하는 장사정포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이름 그대로 사거리가 긴 포를 의미합니다. 북한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170mm 자주포부터 방사포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의 다연장 로켓을 방사포로 총칭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굳이 북한식 표현을 사용하냐며 불만을 갖는 분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북한은 매우 독자적인 방식으로 방사포를 운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다연장 로켓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날씨가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틈만 나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건 122mm 방사포와 240mm 방사포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5일 7일까지 발생한 350발의 포격 도발 당시에도 북한은 연평도에 불과 5km 떨어진 갈도와 7km 떨어진 장제도에 해안포 포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갱도포의 일종입니다. 방공망이 형편없는 북한은 이처럼 포를 사격하고 갱도를 이용해 산 뒤편으로 진지를 변환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산을 엄폐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갱도형 해안포에 주로 배치된 122mm, 240mm 방사포가 우리 군에서 이번 도발에 가장 많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포병 전력입니다. 먼저 122mm 방사포 통칭 M1992는 소련의 BM-21을 카피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1960년대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만큼 총 4세대에 걸친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례로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0년 공개된 4세대 버전의 경우 플랫폼으로 8년 구동이 대형 차량을 사용하며 40연장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M1992가 40발을 모두 발사하는데 약 20분 남짓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유사한 체계인 우리 군의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이 초당 2발, 즉 18초 만에 탑재한 36발의 로켓을 모두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하품이 나올 만큼 느린 속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M1992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40km에 달하고 고폭탄 탄두를 탑재할 경우 한 발당 살상 반경이 최대 30m에 육박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현대화 개량으로 재장전 시간도 3분으로 아주 짧은 편인데요. 북한이 지난 2014에서 2016년 동안 무려 300여 문이 넘는 M1991을 최전방에 배치했음을 감안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40mm 방사포의 경우 주력으로 사용하는 M1991 모델의 경우 22연장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구경이 확대된 만큼 발사 준비 시간은 7분으로 늘었지만 포격 시간이 3분 남짓으로 급감했고 사거리 역시 40에서 65km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포격 도발이 행해진 갈도를 기준으로 하면 아슬아슬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인근 장봉도를 타격할 수 있고 서부전선 폭격 사건이 발생한 연천군 일대에서는 의정부시, 고양시 전역과 경복궁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이 북방한계선 완충구역에 머물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강원도 북부와 경기도, 수도권 일대가 포격에 직접 사거리에 포함되는 셈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이외에도 북한의 주력 자주포, 일명 M1989 주체가 포격 도발에 동원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장사정포가 이 주체포인데요. 포신을 포함한 총장 15m의 어마어마한 덩치에 170mm의 구경을 가진 어처구니 없는
벽사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는 구경이 크면 장땡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건 통념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포의 구경이 지나치게 크면 무게 때문에 기동력이 형편없어집니다. 심지어 반동도 커져 발사 플랫폼의 내구성과 명중률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여기에 느린 장전 시간과 발사 속도, 탄약 운반과 보급 문제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주체포는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주체포는 별도의 포탄 경납고가 없는 데다 수동장전으로 발사하는 터라 한 발 발사하는데 무려 5분이나 걸릴 지경입니다. 또한 최대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장갑이 없는 오프탑 형식을 취한 덕에 방어력까지 형편없죠. 그러나 이 단점들도 갱도형 해안포라는 북한의 독특한 포병 운용 방식을 만나면 어느 정도 상쇄됩니다. 먼저 터무니없이 느린 발사 속도야 1차 사격 후 산 뒤편으로 포진지를 이동하는 게 목적인 갱도형 포병의 특성상 크게 문제될 게 아닙니다. 물론 이후 우리 군이 지대지, 공대지 미사일로 초정밀 대응 공격을 가하면 도가내든 쥐꼬리지만 북한 수뇌부에게 해안포는 어차피 버림패입니다. 같은 이유로 나약한 방어 능력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없는데요. 그나마 170mm의 무지막지한 구경으로도 실제 포탄의 위력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155mm 고폭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북한은 포탄의 위력을 버린 대신 주체포의 사거리를 54에서 60km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정신이 박힌 상태에서 만든 무기 체계가 맞나 심각하게 의심스럽지만 북한 해안포의 목적은 정밀 타격으로 우리 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와 평범한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게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친놈이 칼을 들고 설쳐대는데 그 손에 들린 게 식칼이든 중식도든 하다못해 손가락만한 과도든 위험한 건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122mm,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포병 전력들은 명중률도 형편없고 사거리나 위력 자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목젖을 노리는 진짜 위협은 300mm 방사포부터입니다. 해당 레벨부터는 사실상 KT즘, 에이테크스 같은 전술탄도 미사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켓과 미사일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도 시스템의 유무입니다. 로켓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비유도 탄약이며 목표물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비행합니다. 반면 미사일은 세대 구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발사 후 목표물까지의 경로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로켓은 대체로 간단하고 저렴한 범용 무기로 사용되지만 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설계되는데요. 북한에서 운용 중인 300mm, 600mm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포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포탄의 유도 장치와 GPS를 장착하며 사실상 미사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KN9 300mm 방사포의 경우 4연장식 두묶음 총 8연장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에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0km 내외의 사거리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글로나스 GPS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미사일급의 자체 로켓 추진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KN-25로 알려진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4연장 발사관을 탑재한 트럭으로 운용되는데요. 이쯤이면 말이 다연장 로켓이지 전술탄도 미사일을 운용하는 텔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거리 역시 400에서 480km로 추정되며 로켓 탄도 부분에 카나드가 달려있어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원산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할 경우 부산광역시부터 광주광역시까지 여수 등 전남 일부분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방사포 전략이 실질적 위협인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마무시한 숫자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정보자산을 통해 추정한 북한의 방사포 보유량은 최소 5,500문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방사포 전량을 동원할 시 시간당 많게는 16,000발 이상의 포탄과 로켓, 미사일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개전 첫날 하마스가 쏟아부은 로켓이 약 5,000발이었습니다. 북한은 고작 1시간 만에 이 3배에 달하는 물량을 수도권 일대에 퍼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방공체계로 이를 막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례로 비공식적인 정보긴 하지만 우리 군은 약 8개 포대의 패트리어트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1개 포대에 16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8기가 배치되니 이론상 한 번에 1024기의 미사일과 로켓을 요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패트리어트를 15번에서 16번은 발사하고 그 즉시 재장전해야 북한의 방사포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데요. 게다가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팩3 MSE 요격미사일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무려 60억 원에 육박합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꼬라박고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KAMD는 패트리어트뿐만 아니라 국산 요격체계인 해공2나 천공 시리즈, LSAM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격체계는 다연장 로켓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행 요격체계가 로켓이나 미사일을 막는 데는 특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사거리가 짧아 채공 시간이 적고 크기에 비해 속도가 빠른 170mm 포탄 같은 고폭탄을 막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고폭탄은 작은 크기와 열발산이 적은 특성 때문에 탐지 및 추적이 극도로 어려운데요. 대한민국은 매우 오랜 시간 KAMD를 구축했고 또 실제로 미사일 방어에 있어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북한은 대한민국의 방공망을 꿰뚫을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KAMD만 믿고 뒷짐진 채 지켜본 것은 아닙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